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시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자, 이것은, 모든 게 다 해당이 되지만, 논문의 세계에서도 이 말이 저는 좀 되짚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논문도 이 시대가 흐른 만큼 논문도 변해야 되는데 사실 논문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 변화의 추이를 빨리 따라가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오늘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뭐 교수님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인드를 조금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는 교수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 시대의 변천 과정으로 한번 나눠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 예, 그리고 현재 이후, 뭐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겠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과거에는 뭐 언제가 언제까지 시점을 말하느냐? 뭐 제가 그냥 대충 따지기에는 뭐 그냥 2000년이라고 칩시다. 2000년. 아주 간단하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제가 설명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냥 2000년이라고 그냥 퉁치겠습니다. 그냥. 자,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이 학령 인구도 되게 많았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구한말 이전까지는 그냥 이제 신분제도 때문에 공부를 잘 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신분제도에 막혀가지고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일제 강점기 시제가 있었죠. 일제. 뭐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6.25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실제로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역사가 뭐 멀지도 않았었어요. 뭐 저 입장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가 거의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뭐 할아버지 세대는 더 할 나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공부는 무슨 공부, 얼어 죽을 무슨 공부, 그냥 저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지덕지다. 밥벌이나 해라. 이게 중요했던 거였죠. 밥벌이. 자, 이런 시대에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 뭐 박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사도 힘들었겠지만 이제 외국 가가지고 어떻게 진짜 온 국민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박사학위 받았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부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도대체 얼마나 천재면 이거는 뭐냐 천재 중에 천재여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과거 어느 한 시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즉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 논문을 쓰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천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박사학위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존경과 그리고 권위, 명예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이분들 자체의 심리
즉 마인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일반인들과, 여기서 일반인들이라는 것은 학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마도 들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 차별화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를 했겠죠. 첫 번째는 말투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태도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해 입고 다니는 뭐 옷 같은 것도 좀 깔끔하게 뭐 이렇게 외관도 좀 잘 꾸미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녔겠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되기 위해서 유식한 말투도 쓰고 했겠죠. 그런데 이 이제 이런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후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배 연구자들 하고 또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리적으로 뭔가 야 너희들 이 학위라는 거 쉽지 않다 이거 어디 너희들이 이 학위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디 성큼성큼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래 쉽게 생각하고 그래 이게 학위가 이 논문이 쉽지가 않은 거야 해서 일부러 논문을 일부러 복잡하게 쓰는 거 아닌가 일부러 난해하게 쓰는 거 아닌가 사실 복잡하지도 않은데 복잡해 보이게끔 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목도 일반인들이나 후배들이 딱 봐서 딱 알아차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목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야 이거는 진짜 IQ가 한 300 이상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인데 좀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나름대로의 어디서 주워 들은 또 주워 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걸 굳이 따져가지고 뭐 증거를 대라는 둥 이러면 뭐 갑자기 증거를 댈 만한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제가 어디서 계속 보고 했던 것들을 그냥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생각의 결론이라고나 할까요? 저 나름대로의 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는 과거였고 이제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후배들이 정말 개고생을 해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후배들이 또 개고생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시켜온 거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정말 학술적으로 이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고 그 덕에 지금 현재에 와서 미래도 그러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뭐 지금 보세요. 완전히 뭐 공부 열풍이잖아요. 그런 세대를 겪어왔죠. 이제 학령 인구가 지금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엄청난 공부의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막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받고 피 터지게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어떤 그 온라인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지고 이런 정보의 공유도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그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내가 조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런 정보의 다양성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정교해지고. 그래서 이 공부하기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사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수도 많아지게 되고 논문의 질도 높아지고 옛날에 박사학위, 석사학위의 논문 수준하고 지금 논문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세계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시장의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시장의 논리로. 물론 이제 이 시장의 논리라고 하면 약간 경영학적인 관점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논문의 세계를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접목해서 보는 것이 말이나 되겠나라고 싶지만 은근히 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 뭡니까? 수요도 많아, 공급도 많아. 박사 학위가 지금처럼 학위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위에도 어떤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저는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내가 박사 학위 논문을 써서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이제는 취득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학위 논문을 가지고 제일 먼저 금방 공유가 될 텐데 두 번째는 이제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만 박사겠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학위가 없지만 그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경쟁 체계 속에서 내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연구 실적도 많아야 되겠고 연구 실적이 많은 것과 더불어서 내 이 인용 건수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논문이 실질적으로 후배 연구자들 또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용 건수도 많아야 돼요. 레퍼런스로 내 연구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시장 경제 원리의 용어로 그 용어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학위 논문이 이제 상품이 되어 버린 거죠.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수요자가 되고 내 연구 결과가 공급이 돼 버린 거예요. 내 연구가 이 수요자들한테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인용이 될 수 있고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내 연구가 실질적으로 많은 학술적인 기여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실제로 기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기여가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논문을 쓰게 되면 이 논문이 선택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케팅이 첫 번째가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부터가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어 놓으면 세상이 누가 그 선택을 하겠어요? 요즘 같은 전자도서관에서 선행 연구를 검색하는 시대에 후배 연구자들이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자도서관 가가지고 검색을 키워드로 탁 넣어서 엔터키를 딱 치면 뭐 진짜 순식간에 수천 개의 선행 연구가 검색되는 이 판국에 내가 이 후배 연구자들한테 선택이 되려면 내 연구가 선택이 되려면 일단 제목에서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임팩트 있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 봐도 이 연구가 무슨 내용인지 확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목에다가 대부분의 정보를 다 적어주죠. 그 연구의 가장 핵심 3대 요소, 이것도 이제 제가 지은 말인데 대도방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하다가 삼성전자 신입 직원이 채팅창에다가 대도방 이래서 제가 요거 대도방으로 써먹자 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대도방으로 써먹는데 연구의 핵심 3대 요소가 뭡니까? 대도방 아닙니까? 대상 도구 방법. 그러니까 이 대상 도구 방법이 제목에 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그걸 떠나서 자 그렇게 딱 해주었을 때 이 제목이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눈에 확확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확확.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쓰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어떤 그 지금 뭡니까? 자문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선행 연구에서. 또는 내가 이 연구를 한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를 하는 과정에. 그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교신이라고 하는데 그 교신 과정에서 빨리빨리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라든가
문단의 구성 체계라는 것들은 논문의 어떤 페이퍼 작업상에서 형식적으로 정해진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에 좀 정형화된 카테고리와 문단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남한테 설명을 못, 지금 제가 기본적인 카테고리나 문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2시간 동안 해보세요. 라고 해서 2시간 동안 이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의 능력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자기 제자에 대한 논문 지도라든가 이 페이퍼 작업상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학문적인 지식은 높겠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문을 쓰는 페이퍼 작업상에서 남한테 글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이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좋아, 카테고리, 문단 구조 다 구성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자체가 눈에 쏙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이해를 빨리 쉽게 시키는 거에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시키고 빨리 읽게끔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죠. 그 장치들이 뭡니까? 표, 그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이 표와 그림들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눈에 쏙 들어오게 표시해 줄 것인가 이런 거죠. 자, 1, 2, 3번을 통틀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내 연구를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게 현재 이후의 논문에서 실현시켜야 될 연구자의 하나의 숙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학문의 깊이는 그냥 학문의 깊이대로 나가면서 이 논문이라는 하나의 이 텍스트로 된 이 페이퍼 작업에 있어서는 이런 독자를 위한 배려의 장치를 이해하고 페이퍼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점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겠습니까? 지금 페이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가 그렇다는 건데 페이퍼는 어떤 겁니까? 일방향이에요. 연구자가 독자한테 일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쌍방향 되지 않겠어요? 그 바로 그 쌍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좀 생소한 용어겠지만 무슨 뭐 저 R 언어하고 마크다운하고 합친 RMD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텍이라는 저 마크다운하고 레이텍 언어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논문을 코딩으로 해서 쓴다는 거죠. 그 실제로 학교에서 맨날 논문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뭐 별명이 논문 도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 특히 이제 공대 쪽은 RMD나 레이텍이 이제 거의 필수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미래의 논문을 쓰는 세계가 되겠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벌써 R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논문이 당분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과도기에서는 코딩으로 논문을 쓰는 시대가 될 거고 이제 더 미래에는 이 코딩이 이제 더 편리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쌍방향이 가능한 논문의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현재는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학문적인 깊이와 더불어서 이런 페이퍼 작업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정형적인 구조를 현재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깊이를 연구한 결과 콘텐츠를 페이퍼라는 장치에 옮겨서 이 글을 읽는 내가 자문을 구하는 다른 교신 저자라든가 아니면 공동 저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독자들한테
나의 연구를 뭡니까? 지금 마케팅이라고 설명드렸죠. 거의 마케팅을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구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냥 무작정, 특히 이제 교수님들 논문을 지도하실 때 그냥 무작정 이런 독자에 대한 배려 장치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써와. 지금 제가 좀 이제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논문 지도 때는 요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추상적으로 막 본인은 또 그렇게 못하면서 학생들한테 요구는 또 요렇게 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또 이제 실제로 거의 논문 막판에 가서는 이제 요걸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1, 2, 3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독자를 위한 배려 장치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이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논문을 지도해 주신다면 교수님들도 편하고 학생도 편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